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남편을 버려야 내가 산다. 지은이는 박우란, 발행은 유노라이프입니다. 결혼을 하면 여자와 남자는 아내와 남편으로 엄마와 아빠로 또 다른 역할을 부여받고 살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육아를 전담하며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의지하기도 하지요. 남편이라는 존재는 내 사람이라는 명목 아래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보다 믿음직하지만 갈등을 겪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타인처럼 느껴지는 나와 다른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남편을 버려야 내가 산다라는 의미에는 상대와 이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립은 자신에게 있으며 독립된 존재로서 함께 살아가라는 긍정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남편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심리적 자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혼 여성을 위한 이야기이자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깊게 바라보고 싶은 여성 모두를 위한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여성과 남성의 감정 굴레를 파헤치며 남녀가 가장 밀착한 관계인 부부관계, 즉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책에 나오는 사례들은 누구나 한 번은 겪었을 법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저자의 부부관계에 대한 탁월한 심리 분석과 남녀를 대하는 시선이 매우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깊게 성찰하고 남편을 대표로 하는 주변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에게 나는 누구인가? 그에게 나는 누구이며 그에게 나는 무엇인가? 여성에게 있어 이 물음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성은 남성에게 어떤 존재인지, 남성이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없는 연애를 반복하는 여성들이 마지막까지 의문을 가지고 묻는 질문입니다. 지독하게 치열하게 싸우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의 격렬한 싸움은 부모님과 친구가 있는 자리에서도 결코 잦아드는 법이 없었습니다. 한번 싸움에 불이 붙으면 으르렁거리는 맹수들처럼 서로를 물고 뜯었습니다. 그렇게 싸우고도 함께 사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이 부부는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부에게는 싸우는 이유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싸움을 통해 한순간도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고 상대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상태가 중요했지요. 욕망의 대상에게 묻다. 사람들은 사랑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보듬는 것이 진정한 부부관계이고 이상적 관계 맺음의 정석이라고 생각하지만 관계를 지속하고 유지하는 방식은 사람들의 내적 구조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싸움이 잦은 부부라면 아내는 남편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굳게 믿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가 환골탈태해 여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부부의 관계를 규정짓던 충돌과 물어뜯음이라는 심리적 기제가 사라지면 오히려 부부는 서로에 대해 무료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또 시댁과의 갈등으로 고통받던 아내가 시댁 문제가 사라지면 행복해질 것 같고 한동안 편안함을 누릴지는 모르겠으나
그동안 분투하며 쟁취하고자 하던 남편에게마저 흥미를 잃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투쟁에서 그 건강하지 못한 에너지 소모를 멈추고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한층이 다른 곳으로 나아가는 길일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곳까지 도달하는 일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계 안에서 반복하고 있는 욕망의 구조를 스스로 인지하거나 자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끊임없이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그에게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나는 여성인가를 끊임없이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물음의 해답을 얻기 위해 여성은 끝없이 남성이 원하는 어떤 지점에 가 있으려고 합니다. 남성이 원하는 대상이 되려고 하는 것이지요. 어느 책에서 이런 사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여성이 길을 가다가 한 쌍의 커플을 만났을 때 커플 중 남성을 매력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여성은 남성이 아닌 여성에게로 시선이 향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성이 길을 가다가 한 쌍의 커플을 만났을 때 커플 중 여성이 마음에 들었다면 남성은 자신이 반한 여성만을 주시한다고 합니다. 이 예시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커플 중 여성에게만 시선을 고정시키는데 그 이유는 매우 다릅니다. 여성이 같은 여성을 보는 이유는 관계에 주목하며 남성을 사로잡은 그 여성에게 무엇이 있는지 빠르게 탐색하기 위함입니다. 그 여성의 어떤 점이 그를 매료시켰는지 더 궁금하기 때문이지요. 그 여성이 가진 것을 나는 가지고 있는지, 내가 갖지 않은 것을 저 여성이 가지고 있는지 탐색합니다. 여성들에게 궁극적인 욕망은 남성이라는 특정한 대상이라기보다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매력적인 어떤 것입니다. 결여된 무엇을 쫓는 것이 여성의 욕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성 화장품 광고는 그러한 여성의 욕망을 잘 보여줍니다. 뛰어난 미모의 연예인이 쓰는 화장품을 나도 바르면 그녀들처럼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그녀들이 가진 아름다움에 접근할 수 있다는 여성의 환상을 저격하는 것이지요. 사실 머리로는 같은 화장품을 쓴다고 해서 결코 그녀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여성적 욕망과 환상을 자극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서로에게 매우 경쟁적이면서도 친화적일 수 있습니다. 남성의 시선을 사로잡는 대상으로서의 여성을 질투하면서도 그녀들과 친화적일 수 있는 이유는 여성적 동일시가 벌어지는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계를 중심으로 여성은 욕망과 환상을 발화하기 때문이지요. 남편이나 연인이 외도했을 때 드라마 속 흔한 장면은 여성이 남성의 내연녀를 찾아가 머리채를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직접적인 상처를 준 남성을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여성은 상대 여성에 대한 질투로 밤잠을 못 이루고 그녀를 파괴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것이 남성을 사로잡는 자신이 아닌 그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집착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에 집착하고 욕망하기에 남성이 아닌 상대 여성이 저벌의 타겟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성은 특정한 대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매료시킨 어떤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은 필연적으로 관계 안에서만 발화되지요. 삼각관계와 환상. 위와 같은 이유로 여성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과거에 사귀었던 여성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도 아니라면 남편의 어머니, 늘 남편의 그림자로 떠있는 시어머니에게
집요한 경쟁과 질투를 느끼지요. 물론 그것은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여성들은 남성과 이미 관계가 끝나고 관심 밖으로 벗어난 과거의 여인을 때때로 소환해 둘만의 자리에 초대하고는 합니다. 물론 유령이지요. 여성들이 이 유령을 소환해 삼각구도 안에서 보이지 않는 무엇을 놓고 사투하며 질투를 하기도 하고 그 질투 때문에 남성에게 엄청난 분노를 드러내고 저기를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할수록 그의 대상이 되는 어떤 것, 자신의 결여에 대한 집착과 구멍은 대상인 남성을 파괴하고 싶은 욕구로까지 이끌 수도 있습니다. 여성은 환상 속에서 다른 여성을 자신과 연인 사이에 끊임없이 존재하게 하며 스스로를 외롭고 슬프게 합니다. 그 환상 안에는 언제인가 자신의 진가를 알아보고 모든 것을 제거한 뒤 온전히 자신만을 선택할 남성을 기다리는 소녀가 있습니다. 반면 남성은 그녀를 매료시킨 남성이 아니라 여성 자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좀 더 단순하고 목표지향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대상이 되기보다는 대상을 갖고자 하는 것이 남성들의 심리이자 강박적 욕망이니까요. 기혼 여성은 더 이상 남편의 대상이 되고자 하지 않고 아이에게 매몰되기도 합니다. 얼핏 그럴듯해 보이지만 상실한 쾌락을 이어나가는 편리한 선택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어떤 대상인지 묻고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성 혹은 남편의 대상이 되기를 넘어 온전한 내가 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에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에게 끝없이 묻고 답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타자가 줄 수 없는 답이기에 남성과 여성의 게임은 아마도 세상이 끝날 때까지 반복되겠지요. 소유에 관한 문제. 우리는 별들을 가질 수 있는데 왜 달을 향해 손을 뻗나요? 영화 가라 항해자여 중에서. 남녀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욕망하지만 결국 모두 소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남성이 여성을 자신의 결여를 메우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울타리든 성적인 만족이든 온전한 채움을 위해 여성을 소유하려고 한다면 여성은 남성의 시선을 사로잡아 그의 대상이 되는 그 무엇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소유의 문제에 있어 피할 수 없는 것이 질투와 시기심입니다. 질투는 남녀를 불문하고 가장 치열하고 원시적인 감정으로 우리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대상과 사랑의 문제에 있어 피할 수 없는 감정의 덩어리지요. 질투 안에는 경쟁심이 들어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그 경쟁심을 이미 내 것이라고 가정된 무엇을 잃거나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에서 기인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프랑스 정신분석가 폴로랑 아숭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애쓰는 집요한 욕구로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분출되어 열렬히 충족시킬 수 있는 대상을 찾게 하는 욕구와 관련되어 있다.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은 병리적 차원으로 들어간다. 폴로랑 아승은 더 나아가 질투와 시기를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질투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대상, 실제로 그것을 가졌는지는 무관합니다. 즉 사람을 향한 마음이라면 시기심은 그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재화를 겨냥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남성을 중심으로 한 다른 여성과의 관계에서 집요한 관심과 질투에도 끝없이 노출되지만 남편을 향한 그가 가진 재화, 능력 등 무의식적인 경쟁심과 시기심의 갈등을 겪는 일도 많습니다.
이쯤에서 나에게 질문을 던져 봅시다. 지금 나의 마음과 시선은 어느 지점에서 어떤 집착의 고리에 묶여 있을까? 내가 쫓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애정의 조건, 애정의 자격. 부부로 살면서 상대가 싫은 수만 가지 이유가 발견됩니다. 그가 게을러서, 지저분해서, 무뚝뚝해서, 불성실한 아빠여서, 이기적이어서 등 셀 수 없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생깁니다. 정말 이런 이유로 내가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기질과 조건은 사랑, 애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과 애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런 싫어할 만한 많은 이유는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허용하고 싶지 않은 내 안의 욕망이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무엇도 극복하고 감수할 수 있는 광기를 발휘하지요. 그 광기는 외부로부터 오는 듯하지만 내 안의 무엇이 외부의 무엇에 매료되면서 발화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사랑이 끝나는 지점은 흔히 말하는 콩깍지, 내 안의 환상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환상에 의존하는 동안은 개인이 의지나 충실성을 발휘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치 약에 취한 듯이 오직 그 환상이 작동하는 힘에 의지하게 됩니다. 더 이상 환상이 작동하지 않고 환상이 벗겨진 상태에서 관계를 유지하면 법과 규칙만이 남습니다. 환상의 빛이 바랄 때 그 나약함이 무질서와 혼돈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혼돈을 막고 흔들림을 고정시키기 위해 아버지의 법, 가부장의 법, 세계의 법과 그 법에 의지해 법의 의미를 더 씌워 시간을 견뎌냅니다. 결혼의 의무, 부모의 의무, 자녀의 의무가 그렇지요. 알맹이가 빠져버린 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는 요구만이 남습니다. 일견 그 요구는 합당해 보이지요. 애정이 사라진 자리에서. 그렇다면 애정이 식은 부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부부는 헤어져야 마땅한 것일까요? 부부가 곧 사랑하는 관계여야만 한다거나 사랑이 없으면 헤어져야 한다는 것은 끝없는 규칙을 만드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상대를 미워하거나 부정하면서도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 그에 따른 선택이 더 따라야 하겠지요. 단지 이혼은 나쁜 것이라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안겨줄 수 없어서 등의 외부 요인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과 살고자 하는 자신만의 의미를 만들어야 합니다. 설령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한 선택이라도 그것 또한 내가 한 선택으로 스스로 수용해야 그 선택에 대한 책임과 회한을 아이들에게 넘기지 않을 수 있겠지요. 그래야 내 삶이 덜 피곤해질 테니까요. 내게 필요한 것이 남편인지 특정한 어떤 사람인지도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남편의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필요한지 또는 이 사람이 남편이기를 원하는지를요. 도무지 끔찍하게 느껴지는 남편이지만 남편이 없는 상태의 나를 견딜 수가 없어서 판단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남편을 필요로 할까요? 꿈꾸는 남편, 연인이 되어줄 사람을 찾아 그 자리에 넣어보지만 언제나 결핍과 결연은 발생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매료된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잊히고 다른 누군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또 찾아 헤맵니다. 현실의 제약은 높으니 드라마 속 멋진 주인공에 더 매달리기도 하지요. 이 반복을 끝낼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한 인간을 사랑하고 애정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바라고 꿈꾸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사랑하겠다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이것만 없으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다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극복이 아니라 이미 정해놓은 기준에서만 사랑하겠다는 것이니까요. 사랑은 남편에 대한 환상이 끝나는 지점에서 비로소 시작될 수 있습니다. 환상의 빛이 바랜 그 척박한 폐허 속에서 관계는 시작됩니다. 더 이상 온갖 지식이 만들어 놓은 달콤한 환상과 영화 속 아름다운 실루엣을 꿈꿀 수 없는 곳에서 그 사막 같은 마른 땅에서 선명한 정신으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진정한 회복은 사랑할 수 있는 역량의 회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내가 주체적 의지를 가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억지로 사랑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능동성은 수동적 능동성입니다. 받아들임이지요. 상대의 특징, 결함, 도무지 적응할 수 없는 여러 기질에 온갖 의미를 부여해서 다시 마취제를 투여하듯 사랑에 빠지려는 의지가 아닙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파도를 상처를 맞아들이겠다는 수동적 능동성입니다. 내 안의 어린아이에게 물어보다. 여성들의 심연을 탐사하다 보면 반드시 만나는 소녀가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 단단히 고정되어 골을 내거나 슬픔 속에서 비극만을 즐기려 하는 소녀입니다. 소녀는 자신이 겪은 역사 안에서 유의미한 기억을 중심으로 강력한 환상을 구축합니다. 가령 부모가 난투극을 벌이듯 싸우는 현장에서 아이는 두 귀를 막고 조그만 방에서 상상에 빠져들고는 합니다. 그 상상 속에는 슬프고 가엾은 소녀가 있고 언젠가 그 소녀를 구해줄 멋진 어른이나 가장 완전한 기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소녀는 그를 기다리는 상상만으로 이 난투극 같은 현실을 차단하고 자신의 불행이 거뜬히 견딜 만한 시련으로 느껴집니다. 소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주변과 관계로부터 언제나 고립을 자처합니다. 그 고립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환상에서 기인한 줄도 모른 채 고립을 고통스러워하고 벗어나려 발버둥치는 역설에 빠지는 것이지요. 스스로 소외를 자처하며 비극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의식할 수 없습니다. 이 즐김은 무의식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무의식은 언제나 표면 위로 의식을 속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소녀는 지독히 바쁘고 따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자신의 일만 하는 차가운 엄마로부터 줄고 소외되었지만 착하고 반듯하게만 생활해 왔습니다. 바쁜 엄마를 방해하지 않아야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소녀의 무의식적인 사투는 부모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억압했습니다. 그 억압은 소녀의 마음에 단단한 분노를 쌓아갔습니다. 성장에서도 부모가 원하는 결혼을 하고 딸을 낳아 자신처럼 착하게 키웠지만 부모에게 차마 하지 못한 요구는 남편에게로 옮겨붙어 사사건건 남편의 행동과 말투, 생활 습관에 이르기까지 꼬투리를 잡아 경멸하고 고치기를 요구하다 관계의 파국을 맞았습니다.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는 소녀를 어떻게 만나야 하느냐고 물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녀는 우리의 깊숙한 곳에 있지만 표면 위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나의 언어와 반복되는 패턴에서 선명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관계의 갈등과 나의 고통, 신체 증상을 통해 선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소녀가 보내오는 신호를 진정으로 듣고자 한다면 지금껏 나를 밀쳐냈던 어른의 목소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 아이를 밀어내고 나무라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소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남성에게 투사된 어머니상. 프로이트는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에게서 남성성을 넘어 어머니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경험하는 것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정신분석가 데리언 리더는 프로이트의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파트너에게서 찾는 아버지라는 이상 너머에는 어머니와의 원초적이고 격렬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데리언 리더, 여자에겐 보내지 않은 편지가 있다. 여성이 흔히 아버지와 비슷한 사람 또는 아버지와 정반대의 사람을 찾는다고 여기지만 남편이나 파트너의 특성과 관계의 구조를 살펴보면 남성 저 너머에서 어머니를 찾거나 남편을 통해 어머니와의 관계를 반복하는 경향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성도 여성에게서 어머니를 찾고 여성도 궁극적으로는 남성에게서 어머니를 찾는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인간에게 원형은 어머니로부터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출발하고 그 어머니가 최초의 욕망의 대상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이가 좋은 관계의 연인이나 부부를 보면 남성이 엄마 역할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을 살뜰히 보살피고 챙기고 따뜻하게 보호하지요. 제가 아는 분은 남편과 사이가 무척 다정하고 좋았습니다. 어느 날 반쯤 잠이 깬 상태에서 여보라고 불러야지 생각하면서도 남편을 향해 엄마라고 부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분에게는 남편이 남성적이거나 남편 또는 아버지의 위치에 있지 않았고 남편을 통해 자신의 엄마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죠. 이 분이 남편에게 자주 하는 말도 꽤 유의미했습니다. 늘 배가 고프면 여보 배고파를 말했다는데 그런 말은 보통 남편이 아내에게 주로 하는 말이지요. 이분은 밥을 챙겨주는 남편이 무의식에서는 엄마이기도 했던 것이지요. 여기서 남편이 지금껏 해왔던 엄마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자각하고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한다면 지극히 다정했던 이 부부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무의식이 투사되어 맺는 것이 관계의 실제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말실수는 매우 유의미하고 흥미로운 관계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두고 시쳇말로 큰아들을 키운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아내를 두고 딸을 키우는 것 같다고 말하는 남성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무의식적 위치는 엄마입니다. 어느 쪽이든 엄마로서의 역할을 무리 없이 수행하는 관계가 원만해 보이는 것도 유의미한 일이겠지요. 아빠라는 호칭에 담긴 의미. 여성이 남편을 통해 어머니만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이 남편을 통해 아버지를 소환하는 방식은 직접적인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아니라 내 아이를 통한 아버지의 소환에 있습니다. 한 예로 부부가 서로를 부르는 호칭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부부의 호칭은 다양하기도 하고 협소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붙여 땡땡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는 나이가 남성이 더 많은 경우 오빠라고 호칭하기도 하지요.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우리 의식을 상당 부분 지배합니다. 여성들끼리의 톡방이나 대화에서 남편을 부를 때 그냥 아빠라고 호칭하는 경우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분석적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호칭은 그 관계와 자신의 위상적인 위치를 알려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여성이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는 데는 아이 아빠를 지칭한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가 아버지에게서 충족되지 못한 것을 내 아이를 통해 보상하고자 함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에게만 좋은 아빠가 되어준다면 남편으로서는 크게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는다는 표현도 종종 듣습니다. 순수하게 내 아이에게 좋은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은 열망을 넘어 아이를 통해 이상적인 아빠를 갖고 싶은 집요한 요구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이도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고 엄마도 남편을 아빠라고 부른다면 아이와 엄마의 위치는 같은 학렬이 되지 않겠는지요. 이름 붙임과 호명은 그 자체로 하나의 위치와 소속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입에 익은 남편을 향한 아빠라는 호칭을 억지로 떼어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쓰는 호명이 나의 어떤 욕구와 관련이 있지는 않은지를 한 번쯤 되새겨 보자는 것이지요. 우리는 왜 그토록 엄마를 넘어 아버지, 아빠라는 이상적 이미지와 존재에 또 묶여 있을까요? 정신 분석적 관점에서는 아버지가 단순한 가장이나 보호자가 아니라 쾌락을 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끊임없이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도들을 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신을 아버지라 부르며 끝없이 간구하고 청원하는 것은 아버지 신이 무한히 어떤 것을 줄 수 있는 존재로 가정되기 때문입니다. 상징적인 말로는 팔루스를 가진 존재로서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을 줄 수 있다는 이상입니다. 여성이 채우고 요구하고자 하는 욕망은 그렇게 아빠, 아버지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으로서는 좀 소홀해도 내 아이에게 충실한 아빠를 남편으로 둔 여성이 불만족스러운 삶도 거뜬히 이겨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무엇이든 요구하는 아이들처럼 무엇을 요구할 때 아이는 어머니를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혹은 반응할 수 없는 위치에 몰아넣는다. 그리고 그 반응 여부가 사랑의 지표가 된다. 대리언 리더. 둥지에 있는 새끼 참새들은 머리를 어미새를 향해 쳐들고 입을 벌리고 연신 짹짹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그처럼 아이들도 한순간도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리지 않고 어머니를 바라보며 입을 벌리고 요구를 하지요. 인간과 참새의 차이는 대리언 리더의 말처럼 입속으로 들어오는 먹이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 물리적 욕구가 아니라 아이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반응하는 어머니에 있습니다. 아들과 딸이 있을 때 보통 어머니들은 아들이 요구하기 전에 아들의 입속으로 무언가를 알아서 채워준다면 딸들은 요구해야 하고 그 요구에도 온전히 채워지는 경험이 부재한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들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만족을 채운다면 여성들은 아이를 통해 자신의 요구와 욕구를 채우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자아이들 중 결핍감이 심한 아이들 중에는 그 요구가 거세지고 거칠어져 엄마를 보채거나 소위 징징거림으로 엄마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시선이 자신에게 닿지 않는 응시의 부족과 자신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는다는 결핍감 안에서 요구하는 행위 자체로만 엄마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 최하되는 여자아이의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늘 불만족과 결핍에 시달립니다. 남편이나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이것은 거의 반드시 반복이 되는데 요구가 채워지면 행복해질 거라 자칫 오인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의 욕망은 요구의 채워짐이 아니라
요구하는 행위 자체로 그들과 관계 맺고 접촉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남편이나 상대 남성이 잘해주어도 결핍의 요소를 찾아 시선을 이동시킵니다. 이런 경우 결핍감과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들은 요구 행위 자체가 사라지면 엄마도 사라지고 곧 그녀들이 사랑하는 대상과의 접촉도 사라진다고 환상하는 욕망의 구조에 갇혀 있기 때문이지요. 아이들이 원하는 장난감을 모두 사주어도 궁극적인 아이의 욕구가 만족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곧 다른 장난감으로 눈을 돌리며 그것을 갖고 싶어 할 테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결핍에 대한 요구 행위 자체를 관계 맺음으로 익힌 사람이 그 관계 맺음과 접촉의 방식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지입니다. 먼저는 내가 어떤 구조로 욕망을 이어나가는지를 알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설령 알아서 포기하려 해도 의식처럼 쉽게 포기되지 않는 것이 이미 구조지어진 욕망의 틀입니다. 행복한 삶을 맞이하는 자세. 물리적 공간이 없다면 시간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카페에 앉아 멍하니 있다가 오더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누틴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모두 다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결코 건강한 관계는 아닙니다. 부부, 부모와 자녀 간에도 명백한 선이 필요합니다. 매일 학교가 끝나면 엄마 턱 밑에서 미주알 고주알 모든 이야기를 하던 여자아이가 남편이 퇴근하면 남편의 턱 밑에서 하루 일과를 만나자마자 모두 이야기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가족 간의 친밀함과 사랑, 화목함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엄마가 정말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면 아이는 오히려 자신이 말하고 싶을 때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불안이 높고 엄마와의 사이에 밀착을 두려워하는 아이일수록 오히려 말이 많아집니다. 알 수 없는 엄마로부터 오는 어떤 위압감과 압도적인 감각으로부터 거리를 띄우기 위해 말을 중간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녀 사이가 매우 친하다고 자유하지요. 타인의 쾌락을 이해하려는 마음. 30대 후반의 지혁 씨는 아내에게 말하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외도와 주식 투자도 아닙니다. 회사가 끝나면 일주일에 2번 혼자서 서울 시내에 있는 책 읽기 좋은 카페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물론 아내에게는 회사에 정기적인 야근이 있다고 둘러대지요. 그렇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다 보니 너무 좋기도 하고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한 여러 가지 감정으로 복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기 힘든 자신만의 안락한 무엇이 되고 말았지요. 그 생활을 지속하다 보니 혼자만의 조그만 오피스텔을 갖기를 꿈꾸며 방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거기까지였고 혼자만의 공간을 상상하고 즐기는 데서 멈췄습니다. 지혁 씨가 이렇게까지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이 절실한 데는 집으로 돌아가면 문을 들어서기 무섭게 아내가 쏟아내는 이야기들이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은 누구 못지않은데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쉼없는 말의 홍수와 정보에 숨이 막히는 듯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신만의 자구책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지혁 씨는 사소한 말실수로 그간 누려왔던 비밀 생활이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지혁 씨의 아내는 배신감에 몸서리를 치고 낙담하며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절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 보면 또 아내대로 그럴 만도 하지요.
종일 아이들을 돌보며 남편만을 기다려왔는데 남편이 자신만의 굴을 만들어서 즐기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서운함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정신분석의 눈으로 보면 아내의 배신감의 정체가 남편이 자신 몰래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을 누린 비밀에서 기인한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모르는 쾌락을 남편이 혼자서 즐겼기 때문입니다. 지혁 씨가 누린 쾌락은 아내에게 말하지 않는 비밀의 시간을 만드는 것만으로 그 시간은 일종의 금지의 역할을 합니다. 금지가 일어나면 그 금지를 위반하는 것에서 엄청난 긴장과 쾌락이 양산되지요. 카페를 다니며 혼자 갖는 시간 자체가 쾌락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지 않은 비밀이 되었기에 거기서 쾌락이 생산됩니다. 결국 아내에게 들킨 행위는 그 금지의 즐거움이 효력을 다했거나 자신만의 쾌락을 즐기고 있었다는 죄책감이 더 이상 그것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나 사이에 비밀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결론 짓는 것은 지극히 유아적인 귀인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라도 부모와 자식, 부부가 결코 서로를 다 알 수는 없고 다 알아야 안전하고 화목한 가족, 부부가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서로에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말하지 않아도 어느 만큼은 신뢰할 수 있어야 진짜 건강한 관계이지요. 무관심에서 오는 알고 싶지 않음이 아니라 굳이 묻지 않고 말하지 않는 각자 내적 공간을 허용해 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상대나 자신에게 허용할 수 없다면 근본적인 불안이 이미 내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따로 또 함께 행복하게. 우리는 공유하지 않는 자신만의 쾌락이 있어야 오히려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쾌락이 발굴되어야 한다고 말하면 대단한 취미나 대단한 무언가를 찾아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하거나 대단히 다이나믹한 무언가를 해야만 쾌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할 수는 없지만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는 무엇이면 그것이 지극히 사소하든 하찮은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아내는 지혁 씨가 혼자서 카페에 앉아 멍하니 있고 차도 마시고 했다는 시간 동안 혹 다른 여성을 만나거나 무슨 짓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꼭 대단히 일탈적인 무엇을 해야만 우리가 쾌락을 획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것이 자신만의 비밀이었기에 지혁 씨에게는 충분한 쾌락이었습니다. 물론 얼마 가지 않아 스스로 아내에게 발각될 단서를 제공하고 말았지만요. 어떤 대상이 있어야만 하고 그 대상으로부터 사랑의 투영을 받아야만 만족스럽고 그것을 쾌락이라고 느낀다면 절대적인 의존이겠지요. 사랑하는 가족, 연인이라고 해서 모든 삶을 동일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각기 그 속에서 자신만의 역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남편을 버려야 내가 산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